체면 때문에 망합니다. 겉보다 속을 먼저 보는 이야기, 얻은 인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주변에 그런 사람이 한 명쯤 떠오르셨을 겁니다. 수입에 비해 너무 좋은 차를 탑니다. 모임에 나올 때마다 브랜드 옷을 입고 나옵니다. SNS에는 여행 사진, 맛집 사진이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까운 사이라면 실상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생활이 빠듯하고 카드값이 걱정이고 미래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혹은 이 영상을 클릭하면서 어딘가 찔리는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도 가끔 분수보다 체면을 선택한 적이 있지 않았나 하고, 그 솔직한 마음이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게 만든 건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겉보다 속을 선택하는 사람의 표시입니다. 이 말이 와닿는다면 지금 함께 해주세요. 체면이 인생에 무엇을 남기는지, 체면이라는 것의 본질. 체면. 한국 사회에서 유독 강하게 작동하는 개념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내가 어느 정도의 사람으로 인식되는가? 그 인식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을 쓰는가? 체면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신경 쓰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적절한 체면은 관계를 원활하게 하고 사회적 규범을 지키게 해줍니다. 문제는 그 체면이 분수를 넘어설 때입니다. 내가 실제로 가진 것보다 더 가진 것처럼 보이려 할 때, 내 실제 상황과 외부에 보여주는 모습 사이의 간격이 커질 때,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해 감당하기 어려운 선택을 반복할 때, 그때부터 체면은 삶을 피곤하게 만드는 짐이 됩니다. 왜 우리는 분수보다 체면을 선택하는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먼저 왜 그렇게 하게 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허영심이 많아서라고만 볼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교에서 오는 불안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들을 소비하는 걸 보면 불안해집니다. 나만 뒤처지는 것 같습니다. 나만 못 사는 것 같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려는 방법 중 하나가 비슷한 수준의 소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두 번째 이유는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자존감이 충분하지 않을 때 외부적인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 합니다. 좋은 차가 나를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해준다고 느낍니다. 비싼 식당이 내가 성공한 사람임을 증명해준다고 느낍니다. 브랜드 옷이 나를 격이 있는 사람처럼 만들어준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그 외부적인 것들이 실제로 자존감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압박입니다. 특히 모임에서 이게 강하게 작동합니다. 다들 좋은 걸 들고 나오는데 나만 수수하면 어쩐지 처지는 것 같습니다. 밥값을 낼 때 인색해 보이기 싫어서 과하게 냅니다. 그 자리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분수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습관입니다. 처음 한 번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서 습관이 됩니다. 이미 그 수준의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줄이는 게 오히려 더 어색하고 불편해집니다. 이 네 가지 이유를 이해하면 분수보다 체면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단순히 허영심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안에는 불안이 있고 자존감의 결핍이 있고 사회적 압박이 있습니다. 체면 소비가 만들어내는 악순환. 문제는 체면을 위한 소비가 일시적인 위안은 주지만 구조적인 악순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주변의 기대와 시선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제 팀장답게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차를 바꿉니다. 분수에 좀 맞지 않지만 팀장이 너무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면 어떻게 보일까 싶어서
옷도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걸로 바꿉니다. 회식 때 술값도 자주 냅니다. 팀원들에게 인색해 보이면 안 되니까. 처음 몇 달은 괜찮습니다. 주변의 반응도 좋습니다. 팀장님 차가 멋지다는 말도 듣습니다. 그 인정이 잠깐의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면서 카드값이 걱정됩니다. 예전보다 지출이 많아졌는데 수입은 그대로입니다. 저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수준의 소비를 해왔기 때문에 줄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줄이면 팀장답지 못하게 보일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재정적 불안이 커집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또 소비를 합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비싼 식사를 하고 기분을 올리기 위해 쇼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불안은 더 커집니다. 이게 체면 소비가 만드는 악순환입니다.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고 그 소비가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또 소비하고 그 사이클에서 빠져나오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남의 시선으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의 문제. 체면 소비의 핵심 문제는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 인생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차를 사고 싶은가가 아니라 이 차를 사면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 집에서 편한가가 아니라 이 집을 보여주면 어떤 반응이 올까? 내가 이 옷이 마음에 드는가가 아니라 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보일까? 선택의 기준이 철저히 타인의 시선입니다. 그 결과로 산 것들이 내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상 가지고 나면 공허합니다. 기대했던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기준으로 살다 보면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안한 것, 내가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 그것들이 남의 시선 뒤에 가려집니다. 50대가 되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서 산 게 얼마나 될까?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온 것 같은데 그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그 뒤늦은 질문이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그 기준을 바꾸는 게 남은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비교는 끝이 없다는 것. 남의 시선으로 살면 비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이웃이 3천만 원짜리 차를 타면 5천만 원짜리가 갖고 싶어집니다. 5천만 원짜리를 사면 1억짜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모임에서 국내 여행 이야기를 들으면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집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집니다. 친구가 한강뷰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내 집이 갑자기 초라해 보입니다. 이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항상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비교의 기준이 항상 더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 더 많이 채울수록 더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이 체면 소비에 정확히 적용됩니다. 체면을 위한 소비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소비할수록 더 채워야 할 것 같은 느낌이 커집니다.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비교의 기준을 남에서 나로 바꾸는 것. 내가 작년보다 나아졌는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내 삶이 내 기준에서 충분한가? 이 질문들이 비교를 멈추게 합니다. 분수에 맞게 산다는 것의 진짜 의미. 분수에 맞게 산다는 말을 들으면 왠지 작게 살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없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분수에 맞게 산다는 건
내 실제 상황과 내 선택 사이의 간격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 지금 내가 벌어들이는 것,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속도에 맞게 사는 겁니다. 남보다 빠르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남과 같은 속도로 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 삶에는 내 속도가 있습니다. 그 속도를 무시하고 남의 속도에 맞추다 보면 결국 내 삶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좋은 차 할부, 명품 소비, 좋은 식당 외식으로 대부분을 씁니다. 통장에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수수하게 삽니다. 중고차를 탑니다. 소비를 줄이고 꾸준히 저축합니다. 가끔 좋은 것도 하지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합니다. 10년 후를 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나이 들수록 불안이 커집니다. 저축도 없고 자산도 없고 아직도 카드값이 걱정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작은 자산이 쌓였고 급한 상황이 생겨도 버틸 수 있습니다. 내 속도로 걸어온 결과입니다. 분수에 맞게 산다는 건 현재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의 나를 지키는 겁니다. 과시가 남기는 것. 과시는 순간에 인정을 줍니다. 그 순간은 분명히 기분이 좋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 좋겠다는 말, 멋있다는 반응. 그 순간에 만족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 무엇이 남을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지출이 남습니다.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부담이 남습니다. 실제 상황과 보여주는 모습 사이의 간격을 관리해야 하는 피곤함이 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인정이 나 자체에 대한 인정이 아니라는 것을 어딘가에서는 알고 있는 씁쓸함이 남습니다. 사람들이 좋다고 한 것은 차입니다. 나를 좋다고 한 게 아닙니다. 부러워하는 건 가방입니다. 나를 부러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정은 진짜 나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물건이 사라지면 함께 사라지는 인정입니다. 진짜 인정은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곁에 있어준 사람. 아무것도 없어도 함께하는 관계. 내가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옷을 입든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인정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과시로는 얻을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 가진 힘. 균형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합니다. 오래갑니다. 균형 잡힌 삶이란 무엇일까요? 벌어들이는 것과 쓰는 것의 균형. 현재의 즐거움과 미래의 준비 사이의 균형. 타인의 기대와 내 실제 상황 사이의 균형. 그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삶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같은 동네에 사는 두 집이 있습니다. 한 집은 좋은 차, 좋은 가구, 자주 외식, 해외여행. 겉으로 보면 여유 있어 보입니다. 다른 집은 수수합니다. 자주 외식을 하지도 않고 차도 오래됐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려워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직장이 불안해지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첫 번째 집은 흔들립니다. 여유 자금이 없고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많아서 조금만 수입이 줄어도 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집은 버팁니다. 쌓아온 것이 있어서 잠깐의 어려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균형의 힘은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쉽게 무너지지 않는 삶. 그것이 균형이 주는 선물입니다. 내 기준을 세우는 것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체면 소비를 멈추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내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10년 후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떠면 좋겠는가? 그 모습을 위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내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이 있으면 남의 시선에 덜 흔들립니다. 저 사람이 어떤 차를 타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가 내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결정의 기준은 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비싼 것을 갖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대로 사는 것에서 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 확신이 진짜 자존감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이론은 알겠는데 실제로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궁금하실 겁니다. 첫 번째, 내 소비를 들여다보세요. 지난 한 달의 지출을 살펴보세요. 그 지출 중에서 진짜 나를 위한 것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을 구분해 보세요. 어떤 지출이 나에게 진짜 만족을 줬고 어떤 지출이 순간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 구분이 생기는 순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비교의 대상을 바꾸세요. 남과의 비교를 멈추고 작년의 나와 비교해 보세요. 작년보다 재정적으로 나아졌는가? 작년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 비교가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보면 작은 진전도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세 번째, 모임에서의 소비 기준을 정하세요. 모임에서 체면 때문에 과소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달부터 모임 소비의 상한을 정해보세요. 그 금액 안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연습을 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오히려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는 걸 알게 됩니다. 네 번째, 과시 대신 깊이를 선택하세요. 비싼 식당을 자주 가는 대신 가끔 진짜 의미 있는 자리를 만드세요. 많은 모임에 다 참석하는 대신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과의 시간을 선택하세요. 양보다 질. 그 선택이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다섯 번째, 미래의 나에게 투자하세요. 지금 당장의 체면보다 미래의 안정이 더 중요합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 선택이 10년 후 자신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지금의 작은 불편함이 미래의 큰 여유가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이유.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분수보다 체면을 선택하는 사람들에 대해 비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안타까운 건 다른 겁니다. 그 사람이 나쁜 선택을 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기준이 아니라 남의 시선으로 인생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 진짜로 소중히 여기는 것을 돌아볼 기회를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뿐인 삶입니다. 그 삶이 남의 시선을 관리하는데 대부분 쓰인다면 얼마나 아까운 일인가요? 그 에너지를 진짜 내가 원하는 것에 쓴다면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 아까움이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삶은 흔들리지만 균형 잡힌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변에 분수보다 체면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 사람 안에 불안이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나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조금씩 기준을 바꾸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의 소비를 결정할 때 이게 진짜 나를 위한 것인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질문이 쌓이면서 삶의 기준이 남의 시선에서 나의 기준으로 조금씩 이동합니다. 그 이동이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불안 대신 여유가 생깁니다.
과시 대신 진심이 남습니다. 얻은 인생은 남의 눈보다 내 삶의 무게를 먼저 봅니다. 얻은 인생이 앞으로도 내 기준으로 사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준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보여주기 위한 삶은 흔들리지만 균형 잡힌 삶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